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운영 비용 그리고 AI 인프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러한 AI 인프라 그리고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트래픽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트래픽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류해내고 또 딜리버리 할 것인지가 이 AI 서비스를 위해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인데요. 오늘 이치맨 웨비나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F5의 황귀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F5 코리아에서 통신 고객사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황귀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네, 스튜디오는 되게 오랜만이시죠? 네, 거의 네.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막 떨린다고 막 너스레를 뜨셨는데 네. 하나도 안 그래 보입니다. 그런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페이스는 그대로입니다. 네. 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죠, 실제로 확실히. 네. AI 서비스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도 굉장히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GPU를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화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업이 AI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우리가 GPU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시작은 GPU를 많이 확보해 놓고 시작은 했지만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정된 GPU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맞습니다.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은 많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GPU 자원에 대한 부족 현상이 여러 가지 심해서 제약 사항들도 많고 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GPU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서 오늘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 뭐 GPU를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네. 정작 뭐 관련된 GPU든 CPU든 관련된 부분들 자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걸 잘 운영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나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관련된 어떤 유관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호출하고 그 트래픽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GPU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분산하게 된다면 특정 노드는 GPU 노드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노드들은 계속 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을 최대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이런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적화시키고 또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 AI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단순히 AI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들 다 마찬가지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대부분 뭐 구조가 웹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들이 주로 이뤘지만 지금 이런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고속 GPU나 CPU 같은 이 처리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기존 시스템들하고는 약간 차별성을 둬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치맨 웨비나에서 여러 가지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비용을 써야 된다, 솔루션을 구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도입해서 비용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솔루션이 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네, 오늘 맞습니다. 제가 실제 저희 F5의 구축 사례에도 어떻게 이런 그 비용을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제가 사전에 살짝 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또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현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F5 황귀태 이사님과 오늘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볼까요? 요즘 기업들마다 AI 도입을 고민하지 않는 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모델은 이미 완성을 시켜놨지만, 이것들을 서비스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한데요. 이런 AI 서비스들이 예전과 다르게 모델 하나 띄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키고 평가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체계화된 AI 팩토리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AI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GPU 클러스터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켜서 네.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축 사례와 함께 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두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네. 네. 우선 이런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까지 소요된 날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은 거의 10년 이상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구글 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도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기까지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접속하고 확인하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서비스들조차도 이런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까지 수백 일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네.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챗GPT 서비스입니다. 네. 이 챗GPT는 가입자 1억 명을 확보하는 데까지 고작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서비스들도 달성해보지 못한 맞아요. 전례 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AI 기반의 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챗GPT에 열광을 할까? 핵심은 바로 AI가 주는 사용자 경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한 설치 과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대화 통해서 AI가 주는 놀라운 생산성을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나 회의록 요약, 아니면 더 나아가서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네. 예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던 이런 작업들을 AI가 순식간에 처리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AI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빠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뭐 AI 서비스 없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 어떤 기술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검색할 때 네. 예전에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매번 입력하고 네. 링크에 접속을 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됐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생산성 자체가 네. 달라진 거죠. 바뀌었죠. 예. 네. 그냥 제가 필요한 부분만 네. GPT에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다 찾아주니까 정말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뭐 챗GPT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뭐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뭐 AI 서비스들이 이제 진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AI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를 계획할 때 단순히 어떤 컴퓨팅 자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AI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맞아요.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자원이 풍부하고 돈이 정말 많으면 뭐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네. 실제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리소스에서 어떻게든 최대를 뽑아내야 되는 과제는 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효율적인 운영 관리, 또 AI 팩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진짜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기업들도 이런 AI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F5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애플리케이션 전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네. 설문에 참여했던 96% 이상의 조직들이 이미 업무 환경에 AI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AI 기술은 단순히 특정 혁신적인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자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AI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GPT가 매우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GPT-4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데이터만을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그 말은 23년도 이후에 발생했던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뉴스, 신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F5 주가가 얼마에 마감되었어 라고 하면 네. GPT가 과연 알고 있을까요? 네. 모르겠죠. 네. 이사님 아시죠? 저는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웹 문서나 아니면 뉴스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학습했다는 것이지 우리 회사의 내부 자료나 그렇죠. 네, 내부 시스템 정보 아니면 고객 응대 방식과 같이 이런 비공개된 데이터는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GPT를 사용하다 보면 엉뚱한 대답을 내는 경험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잖아요. 바로 할루시네이션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레그 시스템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검색 증강 생성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에 반영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AI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를 외부 데이터로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네. 사용자가 내 아이폰이 아이패드와 맥 간의 사진 동기화가 안 된다고 챗봇 시스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챗봇 시스템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그 설정 매뉴얼에 있는 정보만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서포트 티켓을 열어서 기술 지원을 받아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줬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AI가 적용된 챗봇 시스템은 답변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가능하냐. 먼저 원격 측정 기법을 이용해서 단말기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나 로그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 정보나 구독 이력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내 계정 간에 문제는 없는지, 연동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지는 않았는지,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날리지DB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예전에 발생됐던 유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 나은, 더 양질의 답변을 이런 챗봇 시스템이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AWS나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엣지 디바이스 자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AI 모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장표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효과적인 실제로 기업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어떤 응답 혹은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라그라는 어떤 방법론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흩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참조하고 활용하고 해야지만 효과적인 답이 나올 수 있다.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AI 서비스는 AI 모델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효과적인 답을 얻을 것이냐. 그게 더 핵심적인 어떤 운영 방안이 아닌가?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을 생성하고 다시 개선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AI 시스템, AI 팩토리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즉 좋은 데이터 없이는 좋은 모델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렇죠.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고속도로 데이터만 주고 모델에게 학습을 시킨다면 차량이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네.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즉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게 AI 팩토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AI 팩토리에 전송하는 과정은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효율성인데요. 네. AI 팩토리는 대부분 대규모의 GPU나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때 데이터 지연이나 손실로 인해서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하게 된다면 네. 당연히 학습이나 그 추론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100GB 데이터셋을 GPU 서버에게 한 번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데이터가 늦게 들어온다면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은 작업이 1시간, 2시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GPU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GPU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네. 값비싼 GPU를 네. 도입해놓거든 푹 쉬게 푹 쉬게 만드는 한다는 거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송 과정은 빠르고 병목 없이 최적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늦게 되면 학습 추론 과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GPU를 오래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GPU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시간 걸릴 작업이 3시간이 걸렸다? 아, 그렇죠. 비용이죠. 네, 그러면 1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서 재전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만큼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결국은 다른 AI 워크로드 작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네. 네. 2배, 3배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환경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레벨의 라우터나 스위치 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트래픽을 가시화하고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네. 이런 지능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데이터의 속성, 특징들을 분류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로드를 분할해주고 분산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구축 사례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놀고 있는 애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그 GPU 노드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지.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게 알겠습니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네요. 아, 노는 꼴은 못 본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AI 팩토리 아키텍처를 한눈에 정리한 그림인데요. 네. 먼저 왼쪽에는 이제 AI를 소비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AI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들이 프론트엔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먼저 전달이 되고요. 네. 이때 이런 트래픽들이 바로 AI 팩토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트래픽 관리 솔루션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디도스와 같은 보안 제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로드 밸런서나 GSLV와 같은 트래픽 분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어느 노드로 보내야 되는지, 이 학습용 데이터인지 추론용 데이터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곳으로 라우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용도에 따라서의 또 분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대용량 트래픽 저장소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대규모로 구축된 스토리지 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나 추론 과정에서 필요한 이 라이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죠. 네, 네. 이런 데이터들은 원시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학습에 사용될 수는 없고 뭐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IP나 URL과 같은 메타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학습용 포맷으로 변환돼서 이제 AI 팩토리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I 팩토리의 핵심인 이 슈퍼파드가 있습니다. 이 슈퍼파드는 이 대규모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필요한 GPU 클러스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서버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NVLink나 인피니밴드와 같은 GPU 전용의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백 개의 GPU들을 마치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연결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슈퍼파드는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학습용은 대규모 학습을 위한 고성능 인프라가 되겠고, 추론용은 실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담당하는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AI 환경에서 발생되는 생성되는 트래픽들은 일반적인 웹 요청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한 번의 요청에 적게는 수백 메가에서 많게는 수십 기가까지 데이터가 한 번에 오고 갑니다. 이런 대규모 환경에서는 이 GPU 간의 데이터 전송이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파드 아키텍처에서는 200G나 400G급의 고속 네트워크 카드가 장착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성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 DPU라고 하는 스마트 닉 형태의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DPU는 네트워크 패킷 처리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트래픽 분산, 오프로딩과 같은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즉 CPU나 GPU가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나 보안 처리를 DPU 쪽에서 미리 끝내버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의 어떤 분산이라든지 고속화를 위해선 DPU라는 어떤 컴포넌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DPU라는 그 제품을 선보였고 다른 제조사들도 뭐 각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네트워크 전용 카드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팩토리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원시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는 IoT 기기가 만들어내는 뭐 센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죠? 차량에서 발생시키는 뭐 이미지나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특정 노드의 트래픽이 몰리거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단에서 로드 밸런서나 GSLV와 같은 장비들이 먼저 데이터 특성과 부하량을 판단해서 적절한 저장 노드로 트래픽을 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는 한 곳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데이터 스토리지에 나눠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이유는 대역폭을 절감시키고 서비스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함일 수 있죠. 그리고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장소에 저장된 이 데이터들은 이제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학습용 클러스터나 추론용 클러스터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AI 학습 쪽은 이 GPU 사용량 자체가 워낙 크고 한번 학습이 시작되면 몇 시간에서 며칠씩 자원을 고정적으로 점유를 하잖아요. 반면에 추론 영역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 스케일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앞단에 들어가서 GPU 클러스터의 부하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요청을 가장 여유 있는 노드로 분배해줘야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데이터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해서 트래픽 흐름을 조정해주는 지능적인 로드 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스와 후단에 있는 로드 밸런스의 어떤 특징과 어떤 리퀘어먼트가 약간 다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앞단에서는 어쨌든 생성되는 데이터들, 원시 데이터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정제된 데이터셋을 이제 AI 팩토리 내부로 진입했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이 노드들로 어떻게 하면 지능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류해내는가, 이게 이 로드 밸런스의 핵심적인 성능을 좌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저희 F5의 고성능 하드웨어 플랫폼 훅 들어오네요, 솔루션이. 이런 플랫폼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지금까지는 빌드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줬다고 하면 이거를 잘하기 위한 솔루션은 우리가 준비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군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R 시리즈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제 원유 기반의 고성능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런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유입되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으로 빠르게 분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급 트래픽 스티어링 기능들을 통해서 트래픽 흐름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방화벽이나 디도스와 같은 보안 기능을 애드온 시켜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더 큰 규모의 AI 팩토리를 계획하고 계시면 네. 이런 샤시 기반의 벨로스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벨로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수백 개 이상의 멀티 테넌시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테넌트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네. 각각의 테넌트별 요구사항에 맞게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고속 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GPU 클러스터를 확대했을 때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벨로스는 R 시리즈를 스택으로 하는 그런 렉이라고 봐야 되나요? 렉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나요? 벨로스는 이제 샤시형 예,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각각의 블레이드가 최대 16장까지 장착이 돼서 초당 5테라 이상의 네.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R 시리즈와 벨로스의 선택은 우리 이제 용량, 처리하는 용량, 그 다음에 네. 사이즈, 또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어떤 양,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로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그 로드 밸런싱 네. 구현할 때 사용을 하시고 이제 R 시리즈는 이제 뭐 추론 과정이나 아니면 원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는 작업에서도 저희 F5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F5가 진행했던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누구나 다 아시는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 네, 그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들로부터 뭐 위치 정보나 이미지, 동영상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초기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많이 팔릴수록 수집되는 데이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클라우드 사용 비용도 폭증한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일례로 이 회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사이버틱한 트럭을 출시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자동차 회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 시작해서부터 출시하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그 사이버틱한 트럭을 개발했던 사이버틱한 트럭을 개발했던 비용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나간 비용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회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이게 자동차 회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죠? 사실 이 회사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AI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실제로 차량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클라우드라든지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 개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과감하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버리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전 세계 약 800여 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 퍼블릭 클라우드 대신 이제 자사 인프라에 저장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진짜 이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한테는 진짜 큰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런 그 아키텍처를 변경하면서 가장 고민이 차 모양은 좀 달라졌습니다. 차 모양은 제가 좋아하는 차량을 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 대용량의 바이너리 스트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지역의 스토리지로 빠르게 전달돼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F5로 찾아왔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가장 잘하는 회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 회사 찾아온 겁니까? 더 깊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희 F5의 GSLB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DNS 수준의 분산이 아니라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한 지능적인 부하 분산을 처리하는 장비. 단순히 그 운전하고 있는 차량과 가장 가까운 데다가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가 보죠? 보통은 이런 차량이 뭐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 와이파이 자체도 어쨌든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통신망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운 스토리지 구간으로 네. 이 데이터들을 전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이 생성하는 데이터 안에는 차량 아이디나 위치 정보 혹은 소프트웨어 버전 같은 이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저희 F5 장비를 통해서 추출하고 로그 형태로 포맷을 변환시키는 이런 전처리 과정을 F5 상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아, 전처리 과정도 F5 장비에서 하나요? 네. 저희 F5에서 제공하는 네. 이 아이룰이라는 고급 스크립팅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얘는 단순히 TCP나 HTTP 헤더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페이로드를 다 분석할 수 있는 DPI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저희 F5 장비에서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중앙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게 되고 네. 이때도 저희 F5 하드웨어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지 기반의 부하 분산 기능을 CPU 방식 대비 훨씬 더 빠르게 패킷을 분산 처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스토리지 노드로 데이터를 저지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차량에서 수집된 이런 원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저장을 시키고 네. 필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전처리해서 중앙 클러스터로 전달하게 되는 오케이. 아키텍처를 갖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빅IP라고 하는 거는 F5의 솔루션 이름인가요? 네, 저희 제품 이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R 시리즈, 벨로스가 다 빅IP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엔드단뿐만 아니라 어떤 중앙 처리할 수 있는 그 중간중간에 다 이 F5의 빅IP가 다 들어가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지 구간으로 부하 분산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AI 팩토리 내부에서 데이터를 또 부하 분산을 한다든지 네. 모두 다 쓸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중국에 있는 AI 기업인데요. 네. 이 사례는 이 모델 출원 과정에서 GPU 클러스터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고성능의 GPU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정된 GPU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던 그러겠네요. 거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GPU 자원 부족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GPU 한 장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하는 이 GPU를 도입해 놓고도 정작 클러스터 활용률이 40%에서 5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GPU 효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이 트래픽을 무작위로 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라운드 로빈 방식처럼 균등하게 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 노드는 작업에 몰려서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노드는 GPU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도 저희 F5 로드 밸런서와 아이루를 조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GPU라든지 인프라 구축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떻게든 살겠다고 저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국내도 뭐 제약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인프라 구축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상황이고 네. 리소스도 문제고 하니까 결국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GPU 클러스터 앞단에 있는 저희 F5 장비가 GPU 서버들의 작업수, 태스크 카운트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한다는 거죠. 네. 300ms 간격으로 네. 매니지먼트 API를 호출해서 실제 각 노드가 얼마나 바쁜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각 로드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처음에는 단순히 로드 밸런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부하 분산을 진행하다가 네. 특정 GPU 노드의 태스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때는 기존의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 가중치 기반으로 전환해서 작업량이 알겠습니다. 가장 적은 GPU로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사는 GPU 클러스터의 전체 효율과 작업 성공률이 약 8%
향상됐고요. 네네. 무엇보다 GPU 활용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AI 환경에서 GPU 한 개당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는 서버 수십 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럼요, 당연히. 저걸 이제 렌트했을 때는 방에 렌트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전력 비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최적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로드 밸런서를 넘어서 이런 강력한 스크립팅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지능형 로드 밸런싱 기능을 함께 적용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루리아가 하는 저 핵심적인 로직이 얼마나 빨리 로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분산 로드를 조정해가지고 해주느냐, 어떻게 할당해주느냐, 이게 핵심 기술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을 하려면 실제로 이제 GPU 클러스터 내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API로 호출할 때 이 태스크 카운터를 저희 장비 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작업이 같이 연계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국내 사례입니다. 네. 이 회사는 국내 레퍼런스도 있으세요? 네네. 네네.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완전 자동화된 서비스 구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AI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각각의 다른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가입자마다 사용하는 도메인도 다르고 네임스페이스도 다르고 요구 사양도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인증이나 보안, 네트워크 격리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도 CI/CD 기반의 자동화된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선 AI 가입자가 AI 앱을 클러스터에 배포하게 되면 AI앱이 생성이 되고요. 이 앱은 만들어지자마자 헬름 차트를 기반으로 엔진엑스 인그레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외부 트래픽을 내부 클러스터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인그레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엔진엑스라는 인그레스를 사용을 했고 이 엔진엑스가 생성된 이후에는 Git과 같은 SCM과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여기에 사전 정의된 설정을 기반으로 엔진엑스 인그레스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엔진엑스 링크, 이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거든요. 어디 있죠? 이 우측 상단에 빨간색 박스로 그려진 엔진엑스 링크. 네네네. 이 엔진엑스 링크는 단순히 인그레스 리소스를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 서비스들과 외부에 있는 F5 빅아이피의 연결을 자동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클러스터 안에서 생성된 인그레스 리소스들을 실시간으로 빅아이피에 전달해서 외부 사용자들이 서비스 IP와 포트 빅아이피를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오픈해준다는 거죠. 이 덕분에 운영자는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AI 서비스나 뭐 이런 AI 서비스를 위한 VIP나 포트 설정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부하 분산 정책도 외부에 있는 빅아이피와 내부에 있는 엔진엑스 레이어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엔진엑스 인그레스 링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전통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하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AI 서비스 CI/CD 기반의 자동화 부분에도 이 역할이 있는 거군요. 네. 결국 AI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싶다면 이런 인프라 자동화와 API를 활용한 이런 네트워크 자동화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AI 서비스 자동화, CI/CD 기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어떤 회사든지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데서는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비스들과 외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와 이 컴퓨테이션 정합성을 자동으로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클러스터 관리는 대부분 데브옵스 조직에서 수행을 하고 이 외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팀이나 넷옵스 조직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비스 하나 오픈할 때마다 두 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민첩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데이터들이 AI 팩토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트래픽 관리, 로드 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시선을 GPU 클러스터 내부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아, 네. 과연 GPU 서버 자체에 최적화나 개선 사항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런 고성능 GPU를 구매하고 배포를 했지만 막상 이런 GPU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 메타를 포함한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I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하는 병목 중에 30% 이상이 GPU 자체가 아닌 네트워크 전송이나 보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지금 보시는 이 구조는 일반적인 GPU 서버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은 이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서버에 유입이 되게 되고요. 이때 대부분의 트래픽은 먼저 CPU와 메모리를 거쳐야만 GPU 쪽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방화벽이나 보안 검사와 같은 보안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CPU에 대한 부하가 더 증가할 거고 병목 현상은 결국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CPU가 어떤 그 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GPU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들을 GPU 메모리로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느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저기서 어떻게 더 빨리 합니까? CPU를 성능을 높여야겠는데? 그것보다 CPU를 배제시켜버리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아키텍처로는 결국은 GPU 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DPU, 즉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DPU가 나온 거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 F5와 엔비디아는 지난해 엔비디아 AI 서밋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친하십니까? 네, 많이 친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이 F5의 이 트래픽 처리 기술력과 엔비디아의 DPU 기술력을 결합해서 빅IP를 DPU 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 빅IP 넥스트4 쿠버네티스. 아, 그러네요. 둘이 궁합이 잘 맞을 수 있겠다 생각 드네요. 네네. 줄여서 저희는 이제 빙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빙크요? 예, 빙크 제품을 선보였고요. 네. 이 빙크는 기존에 빅IP에서 제공하던 강력한 보안 기능과 트래픽 관리 기능들을 DPU 위에서 직접 구동시켜서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먼저 이 블루필드 3라고 하는 DPU에는 컨덕트 X 기반의 스위칭 패브릭이 탑재되어 있어서 패킷 처리나 라우팅과 같은 작업들을 하드웨어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박스처럼 보이는 저 칩이 DPU인가요? 네. 이 박스가 아니고요. 전체 이 카드 같이 생긴 게 DPU고요. 그 안에 이제 스위칭 패브릭이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DPU다. 네. DPU 보드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루필드 3 DPU는 독립된 서버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아, 네. 내부에는 ARM 기반의 CPU 코어가 16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저희 F5의 핵심 엔진인 TMM, 트래픽 매니지먼트 마이크로 커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인베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빅IP에서 제공하던 보안이나 로드 밸런싱, 트래픽 스티어링 기능 이런 것들을 DPU 상에서 그대로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PU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스트 서버에 장착된 이 DPU가 또 다른 쿠버네티스 워커노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 클러스터에 조인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존의 호스트 시스템이 처리하던 그런 네트워킹이나 보안 기능들을 별도의 워커노드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 DPU가 워커노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별도의 이제 GPU 서버처럼 데이터 트래픽을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나 보안 처리를 이제 더 이상 이 시스템, 호스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F5의 이 빙크를 이용해서 전부 오프로딩 시켜버린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네. DPU의 최초에 수신된 패킷은 이 커넥터 카라스 1이 지금 뭐 패킷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패킷이 지금 들어왔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이제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네. 제가 예, 이런 수신된 패킷은 네. 스위칭 패브릭을 통해서 TMM 엔진으로 우선 전달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보안 검사, 암호화 해제와 같은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TMM 통해서 처리된 패킷 정보가 네. 이제 플로어 가속기에 프로그래밍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 패킷들은 스위칭 패브릭을 통해서만 하드웨어 레벨로 처리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 덕분에 이런 대규모 AI 트래픽이나 GPU 메모리로 가는 데이터들을 초고속으로 저지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호스트 CPU와 메모리는 AI 워크로드를 운영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PU로 보내야 할 데이터 전송이나 보안 과정을 기존에 CPU가 유발시켰던 것들을 완전히 우회시켜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아예 가지를 않나요, CPU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GPU 사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I/O 병목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병목을 해소해주는 게 바로 저희 F5의 Big IP Next 4 Kubernetes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DPU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네, 거기에.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 카드라고 네트워크 카드. 가속기로 보시면 됩니다. 가속기. 가속기에 들어가 있는 F5의 빙크라고 하셨죠? 네. 네, 빙크가 들어가서 로드 밸런스가 저 안에 아예 인베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CPU는 뭐 합니까, 그러면? CPU는 이제 AI 워크로드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네. 네트워크 처리나 보안은 신경 쓰지 말고 워크로드에 집중해라. 네트워크나 보안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각자 역할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체적인 데이터 밸런싱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F5가 로드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CPU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 이 DPU에 관련된 내용들이 인베드 되면서 저렇게 CPU 없이 바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GPU 진짜 열일하겠는데요? 네. 좋아,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데 얼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빙크는 올 1분기에 이제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어서 릴리즈 됐어요? 네. 여러 기업에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실제 고객사 환경에서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빙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드에 그냥 인베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드 사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련된 그 부분들을 적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OEM 형태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OEM 같고 형태로? 네네네. 어떤 추가적인 튜닝이나 성능 개선 작업이 필요하면 엔비디아나 저희가 코어워크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비교 대상은 이 고객이 사용하고 있던 엔지닉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직접 비교를 한 수치이고요. 우선 HTTP 처리 성능을 보면 엔지닉스 같은 경우는 약 64기가 bps의 처리량을 보였고요. 빙크 제품을 탑재하고 나서는 77기가 bps, 약 18% 정도 높은 처리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AI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처리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실제 AI 서비스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바로 레이턴시입니다. 그 HTTP 지연 시간의 경우 엔진엑스에서는 4.3ms가 걸렸던 반면에 빙크에서는 0.39ms. 와, 드라마틱하네요. 무려 11배 지연 감소라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이턴시는 실제로 서비스 응답성과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추론 서비스에서는 수 밀리세컨드의 차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추론 서비스 쪽 관련돼서는 저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더군다나. 네, 맞습니다. 11배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부분 비교를 볼까요? 이건 뭡니까 또? CPU 사용률을 보면 엔진엑스는 64기가라는 처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3만 밀리코어를 소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밀리코어는 CPU의 연산량을 1000분의 1 단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즉 3만 밀리코어는 30개의 CPU 코어가 사용됐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빙크는 579밀리코어. 0.5 코어 수준의 CPU만으로도 한 개를 채 안 쓰네요?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99%에 가까운 CPU 자원을 절감한 셈이죠. 저거는 뭐 아까 그 블록에서 봤을 때 CPU를 거치지 않고 관련 트래픽을 바로 DPU에서 처리를 하니까 충분히 인지는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네요. 네, 맞습니다. 99% 감소. 저런 비교 데이터는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빼버린 거잖아, 저거는. 네. 네.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에너지 소율입니다. 네. AI 서비스는 방대한 연산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운용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그래프를 보시면 네. 엔투넥스는 와트당 0.3기가 bps라는 효율을 네. 보인 반면에 빙크는 무려 57기가 bps, 네. 약 190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보여주고 네.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저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 네. 드라마틱하게 그려도 저 정도는 아닌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테스트한 그 결과값을 그대로 네. 가져온 것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 POC를 진행하고 나서 고객도 정말 그 만족을 했거든요. 이 빙크 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빙크 아키텍처는 성능을 올리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서 AI 팩토리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인프라 서비스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 장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다행히도 이제 빙크가 출시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빙크 솔루션에 대한 PO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GPU 클러스터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AI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진짜 정말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모델이라든지 인프라 구축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운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설계 과정에서 고성능의 GPU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결국은 지속 가능한 AI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런 로드 밸런싱을 교체를 한다거나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프라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팀과도 코어워크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GPU 모니터링 시스템들과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도 이 AI라는 이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서로 공부해가면서 같이 이제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GPU랑 CPU라든지 이런 운영 리소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 툴은 F5에서는 지원하는 건 별도로 없으시고요? 툴 자체를 이제 제공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API 게이트웨이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도 고객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문제는 이런 외부 로드 밸런서와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정합성. 아까 말씀한 CI/CD 자동화 배포 관련된 부분, 국내 그 사례에서도 들었지만 관련된 이런 정합성 어떻게 잘 매칭할 것인지, 로드 밸런싱의 어떤 특징과 실제로 클러스터라든지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사람이 일일이 이 인프라, AI 인프라를 관리하기는 사실
가능하지 않고요. 네. 이런 그 CI/CD 기반의 자동화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AI 그 팩토리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AI 옵스라고 얘기하는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이 로드 밸런스의 특징이나 아니면 성능들도 전체적인 AI 옵스 혹은 오퍼레이션 관련된 거에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AI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AI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팀, 이 조직의 모든 팀들이 다 같이 협력했을 때 이제 네. AI 팩토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AI 서비스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얼마나 딜리버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절감시키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 미션, 모든 회사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관련된 어떤 미션을 달성하는데 오늘의 이 솔루션 어프로치가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바빠질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기업들마다 많이 연락 오지 않습니까? 네, 연락 오는 게 대부분 네.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분들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벤더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즈 케이스는 딜리버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 모델 학습이나 모델 설계하는 부분은 또 반대로 저희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코어해 가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레퍼런스와 도메인에서 관련돼서 협업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 관련된 난리지라든지 또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일수록 사실 지금 단계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 친밀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지금만큼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서비스가 원체 빨리 변하기도 하고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어떤 변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웠고요. 자, 오늘 이쯤에는 마무리 퀘스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귀태에게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현대화라 해서 여기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AI 팩토리, AI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트래픽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가 AI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 아마 오늘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궁금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F5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황귀태에게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현대화라. 네, 이렇게 요 앞에다. 네. 네. 핑크입니다. 네. 저희 마케팅을 위해서 준비한. 네. 이거 조금 내리시고. 네. 사실 그 AI 팩토리 그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트래픽을 분산하고 그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이 GPU 서버 내부 자체적으로 아키텍처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데이터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DPU를 활용한 이런 아키텍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AI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빙크로 지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케팅 영업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많은 압박을 받아서 마케팅 팀에. 근데 근본적인 부분에 이 GPU 클러스터의 어떤 성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게
이젠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가 실제의 그 데이터라고 하면 이걸 보고도 사실은 바꾸지 않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DPU는 올해 400G급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800G, 1600G까지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이나 아니면 보안 처리들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잡아서 우리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뭔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검토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거 꼭 빙크? 네. 검토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하고 친한 F5. 자, 오늘 아주 흥미로웠고요. 다음에 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자주 있을 것 같고 또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들도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이미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고객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F5는 이제 보안 영역에서도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당연히 AI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유즈 케이스를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설명하는 자리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F5 또 다음 세션으로 해서 이틀 후에 또 관련된 API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나눌 거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이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또 보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영역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보안적인 영역들을 또 강화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도 또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AI 팩토리를 위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된 부분들에서 궁금하거나 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F5 연락처 지금 있으니까 관련돼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F5 또 세션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에 꼭 또 F5 API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